방문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2021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을 치르느라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실수를 좀 적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행정학도 여타 다른 과목처럼 어렵지는 않았고요. 쉬운 편이었어요. 다만 낯선 문제가 2문제 정도는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침착하게 접근해서 풀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총평 및 해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동영 모의고사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찍기 특강 백제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늘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고르게 출제가 되었어요. 다만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론이 이제 4문제가 나왔던 거죠. 올해 국가직에서는 2문제가 나왔었고 지방직에서는 4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16번하고 20번 문제인데 뭐 어렵다기보다도 다소 낯선 문제 수준으로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제도가 되겠고 20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이론적 개념 등에 대해서 물었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침착하게 접근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우수 점수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90점 이상을 받았다면 이번에 지방직 시험을 붙는데 뭐 행정학이 악영향을 절대 끼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좋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행정 이론이 이렇게 4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 2021년도의 트렌드이기도 한데 국가직 시험에서도 행정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행정학을 처음 공부할 때 배우는 부분이 행정이론이거든요. 그게 바로 행정학 총론의 꽃이라고 보면 돼요. 추상적이지만 어렵고 또 그래요. 추상적이면서도 어렵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대단히 자주 묻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잘 해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분입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분이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행정이론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론에서는 낯선 주제가 2문제는 나왔는데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등에 대해서 물었다. 지방직 시험을 치르기 전에 제가 라이브 특강에서 100문제를 풀어드렸었는데 그 100문제에서 공부를 좀 잘 하셨다면은 이 지방직에서 이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꽤나 있었어요.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의 정치행정 이론론 문제잖아요. 우리 찍기 특강에서 정치행정 이원론 문제 선생님이 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것은 국가 위기 시에 등장한 개념이다. 국가 위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정부의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기능, 즉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자, 그런데 1번 선지에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이랬어요. 행정국가는 왜 등장했어요? 국가 위기 시에 정부의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선지 볼게요. 윌슨의 행정연구,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우드로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창했던 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치행정 이원론. 그리고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보면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즉 정책 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경영이다.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만 잘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4번 보면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선지는 모두 다 정치행정 이원론 내용이 된다. 해서 정답 1번 아주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2번 MPM이죠. 신공공관리론.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NPM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인 정보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이 NPM이라는 것은 경영의 관리 기법을 정부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왜?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의 관리 기법이라고 했을 때 경쟁이라는 키워드, 성과관리라는 키워드, 그리고 사후 대처가 아니라 미래를 예방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정보를 만들자. 다 나왔던 내용인데 2번은 NPM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노젓기 정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공공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게 노젓기라고 하는 거예요. NPM은 그게 아니죠. 시장에 있는 업체 등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민간 위탁이라든가 민영화, 이러한 시장 기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해야지 정부가 모든 걸 다 직접 공급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망했잖아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NPM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방향 잡기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요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혹은 NPS 등 여러 가지 행정이론 문제도 제가 찍기 특강에서 다루어 드렸었죠. 기억하시죠? 3번 공직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내용도 제가 찍기 특강에서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공무원의 유형 문제를 냈었잖아요. 다소 어렵게 내긴 했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서는 약간 아쉬웠다. 왜냐하면 평소에 실제 난이도보다 약간 어렵게 하는 편인데 너무 평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긴 했지만 저한테 배운 분이라면 분명히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직인데 그렇다 보니까 특수경력직이 아니라 뭐예요? 경력직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어요. 2번에 국회 수석전문위원, 이게 기출빈도가 높지는 않아도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부분이에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정직이에요. 틀렸어요. 3번 선지 볼게요. 이 차관도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나왔던 거죠. 차관이라는 것은 정무직이잖아요. 차관에서 3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차관은 기본적으로 정무직이고요. 1에서 3급 계급으로 분류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해서 틀린 선지가 돼요. 4번 선지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이 되고 신분이 보장이 된다. 너무 중요한 선지니까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공무원의 유형을 구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잖아요. 경력직이 있고 특수 경력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력직이라는 건 뭐다? 특수 경력직에 비해서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이 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이쪽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정년이 보장되는 편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경력직이면서 특수경력직, 얘네들 또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제가 쓰기보다는 말로만 할게요.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맞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기 특강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냈었죠. 리뷰를 잘 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네, 잘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품목별이 아니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품목별 예산제도예요. LIBS잖아요. 품목별 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행정부를 통제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LIBS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LIBS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통제지향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할 때 투입 중심으로
아주 세세한 영역까지 다 표시하게끔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리고 그대로 돈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에 매우 용이한 예산 편성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PBS예요. 1950년대 등장을 했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 원가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단위 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 봤을 때 다 우리 배운 내용이니까 사업량 곱하기 단위 원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산이다. 이렇게 편성하는 방식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되겠다. 3번에 PPBS죠. 1960년대 등장을 했었고, 계획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의 예산 편성 제도다 해서 장기적인 기획과 그리고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해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규모 사업을 CBA와 같은, 즉 비용 편익 분석과 같은 체제 분석을 통해서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맞아요. 4번 ZBB 영기준 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던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신축적인 예산 편성 제도입니다. 해서 4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딱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특별하게 지금 보면 특별하게 예산하고 기금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금은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공무원 연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나요? 공무원들도 내고 정부도 내잖아요. 그걸로 어디다 써요? 공무원 연금 주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어려울 게 없죠. 2번 특별하게 예산이에요.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지닌다. 좋은 선지인데 제가 봤을 때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세입세출 예산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모두 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돼요. 좋습니다. 3번 특별회계 예산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뒤에가 포인트인데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그렇진 않아요. 기금이 더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정답 3번이에요. 자, 보면 국가재정을 다양한 타이폴로지에 따라서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부가 쓰는 예산이라는 게 있고 적립해두고 필요한 데 쓰는 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재정의 큰 틀이라고 한번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냥 별도로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 즉 일반회계 예산이라든가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이론을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의 원칙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할 때 자율성과 탄력성이 기금이 더 강한 거예요. 3번이 틀렸다. 4번에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그렇죠. 어떻게 썼는지 집행했는지 그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꽤나 규모가 다 큰 돈들이니까. 해서 정답은 3번이었다.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그 행정학 수업을 해보면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 기금 등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는 편인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던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6번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선생님이 찍기 특강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수 출제했었어요. 꼭 여러분들이 그걸 잘 풀어보셨으면 이 문제는 다소 쉬웠을 겁니다. 1번에 재정 자립도라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는 일반 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죠. 자주재원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자립도라는 것은 자주재원 비중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2번 국고보조금이에요. 이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자주 나오는 선지였어요. 2번은 틀렸습니다.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건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재원이 아니라 얘는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존하는 수입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제고한다가 틀린 것이다. 3번에 지방교부세예요. 얘도 의존재원 중에 하나인데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재정력에 있어서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의존재원 중에 하나가 지방교부세라는 뜻이에요. 4번에 지자체는 재해방 및 복구 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선지죠. 2번이 정답이었다. 7번. 제가 그 조직이론에서 이번에 찍기특강 할 때 조직이론에서 동기부여 이론하고 리더십 같은 거는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십 문제를 제가 조금 어려운 걸 아마 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너무 쉬운 게 나왔죠.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맞췄을 거라 생각하고, 행정 환경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유도하는,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한번 볼게요. 적응보다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그렇지가 않죠. 적응을 강조하는 거예요.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기계적인 조직 체계에 적합하며, 지금 기계적인 구조라고 했어요. 변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계적 구조가 아니라 얘는 유기적인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이 되는 거다. 유기적인 구조라는 거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에요. 유기적 구조, 유연한 조직. 그렇잖아요. 기계적인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배려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 틀렸고, 3번에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죠. 지적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죠, 부하하고. 왜 그래요? 부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부하 입장에서는 리더가 지금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좋은 거예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변화를 유도하기가,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3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고, 4번에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인 교환관계, 교환관계라는 게, 그리고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순간에 딱 볼 수 있는 게 1번 선지, 2번 선지, 그리고 4번 선지. 얘네는 모두 다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제가 거래적 리더십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야, 이거 해주면은 너 이거 해줘. 그럼 내가 뭐 줄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성원의 수능을 확보하는 리더십이 바로 거래적인 리더십이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기계적인 조직 구조에 적합하다. 그게 거래적인 리더십이다. 8번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 행정 이론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번에 인간관계론은 동기유발 기제로 사회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인간주의네요. 인간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로는 비공식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자, 그 비공식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와 주변 조직 동료 간의 동료애 같은 거. 이런 동료애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측면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맞는 거다. 2번에 귤릭은 시간 동작 연구,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자주 했었던 겁니다. 이번에 찍기 특강에서도 나왔던 부분일 거예요. 귤릭은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하였다. 귤릭이 아니라 누굽니까? 프레데릭 테일러가 되고. 3번에 고전적인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 실현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거는 고전적 조직 이론이 아니라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고전적 조직 이론 이퀄 뭐예요? 관리주의고. 신고전적인 조직 이론 이퀄 인간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주의에서도 사회적인 능률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 존중의 내용을 사회적 능률성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존중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얘가. 인간을 자아 실현인으로 간주한다.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내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 선지 한번 볼까? 인간관계로는 동기유발 기제로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제가 사회적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심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아 실현하면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4번에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찾는다. 4번 선지도 있잖아요. 7급 수준으로 출제될 때는 굉장히 자주 묻는 주제예요. 중요합니다. 4번 선지 같은 경우도. 상황이론은 쉽게 말하면 상황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한 환경일 경우에는 유기적인 구조가 적합하고 불확실성이 낮을 때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가 적합하고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9번. 지금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조직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현대적인 조직관리 기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수업해드리는 게 MBO라든가 아니면 BSC라든가 TQM이라든가 OD 같은 것들이 있죠. 그 4개 중에서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성향은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9급 주제보다는 7급 주제에 가까워요. 7급에서 조금 더 자주 물었었어요. 하지만 7급에 있던 거를 지금 9급에 낸 건데 문제는 쉽게 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밸런스 있게 조직 관리하고 성과 평가하자는 내용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 장기적 목표. 그리고 단기적인 지금 해야 되는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중요한 선지예요. 이거 맞는 건데 우리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 이 비전을 정하잖아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잖아요. 추상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으로부터 조직 관리를 크게 4개 관점에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관점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대 관점이니까 관점이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네,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장기적인 목표, 얘는 단기적인 활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재무적인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다. 균형적인 거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니까. 자, 그럼 보세요. 4대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이 있고요. 고객 관점이 있고요. 학습 및 성장 관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 처리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4개 관점이거든요. 자, 그럼 이번 선지에서 재무적 관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 3개는 뭐예요? 비재무적 관점이에요. 3번에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이 내부 절차가 업무 처리 관점이에요. 내부 절차, 학습,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하는 거죠. 좋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4번이 정답은 되는 거예요.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 지표를 예를 들어서 써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뜻인데, 시민 참여, 적법 절차, 공개 같은 것들은 업무 처리 관점이 되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및 성장 관점이 되고요. 정책 순응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가 틀려서 정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BSC를 공부를 하실 때 요 성과 지표에 너무 집착해서 공부하시는 성향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이 BSC의 전체적인 골자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이 정답, 옳은 선지, 틀린 선지. 10번. 제가 찍기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행 모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집행 모형을 하나라도 틀렸으면은 모든 집행 모형을 한번 훑어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집행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고 통합 모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나온 정책 옹호연합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세 개 중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걸 먼저 딱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선생님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도 다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죠. 하향식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선생님 통합 모형 나왔는데 통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통합도 중요하지. 그런데 하향식이 더 중요해. 왜 그러냐? 하향식을 이해하면은 상향식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 둘은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그 다음에 통합 모델이라는 것은 이 하향식하고 상향식하고 둘 다 같이 적용을 하자는 모델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향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델이 통합 모델이거든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으면 돼요.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변동을 설명한다. 여기서 외적인 환경 변수라는 게 하향식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시적 구조 같은 거. 그래서 맞는 선지. 이번에 학습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학습을 통해서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학습한 내용이 개인의 혹은 정책 참여자한테 혹은 옹호연합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가진 신념이라는 게 후딱후딱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죠.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참여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수겠죠. 이거를 옹호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4대 강사업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한 결과가 뭐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해당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신념체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정부에다가 옹호연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인 갈등 발생 시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자라는 것은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옹호연합들이 이 정책 바꿔줘, 없애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념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4번에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이라든가 정보, 인적 자원 등을 동원한다. 여러 이런 소스 등에서 학습한 결과를 갖다가 동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념체계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옹호연합 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었던 문제가 되겠다.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정책 지지연합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가 주장한 거죠? 사바티어죠. 사바티어. 기억을 하셔야 되고
11번.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인사행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기 특강에서도 냈었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역관주의는 능력, 적성, 기술이에요. 이거 개인의 자격이죠.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역관주의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요? 실적주의라고 해야지. 이번에 역관주의는 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시키는 제도예요. 나한테 충성을 많이 한 사람을 갖다가 야, 너 저기 가서 공무원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국정 지도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3번에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이에요. 자, 여러 가지 예외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대다수의 기출문제는 어떻게 해요? 민주성과 대응성이라는 것은 실적주의가 아니라 역관주의죠. 그 다음에 4번에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너무 쉽네요, 답이. 4번이 맞는 건데, 실적주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실적주의는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는 거잖아요. 시험 성적으로.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모두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다음 문제. 고공단. 고공단도 제가 평소에 많이 풀어드리는 문제죠. 꼭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제 그동안 한 1년 정도 쭉 1년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지방직 시험 마치고 국가직 시험 마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에서 대다수는 무난하게 잘 치렀던 것 같아요. 사실 고공단 제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도 되게 많이 풀었었는데 이렇게 내면은 뭐 바로 맞추기가 쉽죠. 사실은 고공단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국장급 직위를 갖다가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 중심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고공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공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했어요. 고공단 후보자가 되려면 뭐 통과해야 돼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역량평가가 뭐예요? 미래에 이 사람이 그 직위, 고공단 직위를 맡았을 때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란 표현. 2번 선지, 바로 답이죠. 계급을 폐지하고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고공단 같은 경우에 있잖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잖아요. 어떻게 명시가 돼요? 가급 고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나급 고공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급, 나급은 계급이 아니에요. 뭐예요? 일의 난이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 가급 고공단 같은 경우가 더 일의 난이도가 높은 거죠. 3번에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다. 그렇죠. 그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그 조항에서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성과계약 등 평가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4번에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다.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직으로도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가 되겠다. 2번이 정답. 13번. 이거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그날 해설해서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고 내가 뭐를 느꼈었냐면은 일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학 전체 기출 빈도에서 딱 2번이에요. 이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출 빈도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죠. 근데 이거를 왜 냈을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2021년도가 되면서 지능정보와 기본법이 나오게 되었잖아요. 기존의 국가정보와 기본법을 전면 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능정보와 기본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있는 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낸 것 같은데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서 선지를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넣지는 않았다.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단어는 인지를 해둬야 돼요.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융합이에요. 융합. 분야별 융합을 강조한다는 뜻이고, 초지능성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정부의 영역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행정학 강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을 되게 많이 뽑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청년 실업 문제 탓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특히 취업 시장이. 여기서 이제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뽑겠지만 계속 증대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서 굳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즉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공무원 일이 뭐가 있을지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성 있는 정부 섹터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량 생산 및 규모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대량 생산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딱 두시는데, 요건 4차 산업혁명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굳이 찾자면 2차 산업혁명과 관련성이 깊다. 그래서 2번 정답인데, 2번 선지가 중요하다기보다 3번 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리 등을 중시한다는 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성이 있는 키워드라는 거는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물 인터넷은 뭐예요?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 체계를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자주 드는 예시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집에 있는 보일러를 작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빅데이터 관리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해지니까 정형적인 데이터, 반정형적인 데이터, 비정형적인 데이터 모두 다 활용을 잘 해야지 국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에도 그렇다라는 거. 14번. 이 14번 문제 제가 찍기 특강에서, 여기 지금 방문각 해설이니까 찍기 특강에서 행정 책임 문제 풀어드렸었죠. 그 문제예요. 제가 자율적 책임하고 제도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냈을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요. 행정 통제와 책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파이너가 나왔네.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엔 프리드리히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행정 책임의 종류하고 관련성 있는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지. 응? 첫 번째는 뭐냐면 제도적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자율적인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도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러면 제도적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자율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법령 여부에는 크게 관계가 없이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명심 같은 거, 직업 윤리 같은 거,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내가 자발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자율적 책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수동적인 책임과 관련성이 있는 학자가 고전적인 책임론을 주장했었던 파이너예요. 자율적인 책임성과 관련성이 있는 학자가 현대적인 책임성과 관련성이 있는 저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억에, 파이너는 법적, 제도적, 이거 법령이잖아요. 이런 통제에 따라서 확보가 되는 수동적인 책임을 주장한 학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획번은 맞는 선지예요. 니은번은 너무 쉽잖아요.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소속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를,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그게 아니죠. 행정부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니은은 틀렸어요. 프리드리히는 내재적인 통제보다 객관적 외재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틀렸죠. 내재적인 통제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자율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은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이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는 뭐 상중하다 이랬을 때 하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파이너라는 사람이라든가 프리드리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낼 때는 약간 문제를 그래도 내가 조금 고급스럽게 내겠다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좋은 문제예요. 15번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15번 문제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에 따라서 한번 이 문제를 내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제가 왜 낯선 문제라고 두지 않았냐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니까 해당 지역에 맞는 어떤 행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좋습니다. 2번 선지 보세요. 경찰 업무의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방자치론 수업할 때 자주 했던 말이죠. 형평성, 통일성 이런 표현은 지방자치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국가, 중앙정부가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통일을 위해서. 전국가적 통일, 해당 지역의 특수성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 제도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라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 다만 이 3번 선지라든가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제정된 법령과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처음 나왔으니까.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은 해당 지역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인데 4번에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광역이에요. 광역지자체에 시도자치경찰위를 둔다. 이게 경찰법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 4번 선지 내용은 그러면 제주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왜냐하면 광역이니까. 자, 그러면 제주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 자치 경찰위가 당연히 있겠죠. 이 4번 선지에 따르면 당연히 있겠죠. 자, 보세요. 이게 4번 선지 내용이고 이 4번 선지에 따라서 3번 선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제주도 자치경찰위 소속으로 제주자치 경찰단을 두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틀을 잡아두시고 얘네는 어찌됐건 자치경찰단이니까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런 틀을 하나 잡아두세요. 16번. 이 16번 문제도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맞추셨으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재정법 파트에서 약간 낯선 주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출제자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예비비 제도라는 게 어찌됐건 국가재정법에도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거의 대동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비는 항상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예비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예비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는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비상금이죠. 선생님 요즘에 밖에 다닐 때 날이 이렇게 오늘 여기 지금 촬영하는데 좀 덥거든요. 근데 마스크 바깥에서 쓰고 다니잖아요. 처음에 마스크가 코로나 상황일 때 좀 동이 났었어요. 기억하시죠? 사재기 현상도 났었고. 그때 국가에서 예비비 써가지고 마스크 생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비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죠. 혹시 모를 일이니까. 충당키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다. 2번,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 총액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된다. 이게 2번 선지가 국가재정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포인트도 잡아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2번 맞아요. 3번 선지 볼게요. 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건데 요거 일단 현장에서 세모 표시하고 넘어갔다 칠게요. 4번에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예비비라는 건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재해, 재난과 관련 이런 목적을 지정한 예비비를 우리가 계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4번은 맞아요.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을 때 뭐 국회든 지방의회든 집행부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요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요 정도 규모의 예산을 제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 정도를 이제 삭감을 한 거죠. 야, 요 정도만 써. 그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요 3번 선지 요점은 뭐예요? 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정한다, 계상한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걸 삭감했을 때는 왜 삭감한 거예요? 이거를 쓸 데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예비비로 지정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7번 앨리슨이에요. 제가 정책결정 모형은 항상 한 문제 나온다고 이번에 찍기 특강에서도 정책결정 모형 항상 풀어드렸었죠. 꼭 맞추셨을 거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앨리슨 모형이라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델 세 가지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시험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을게요. 모델 1이 있고 뭐 모델 2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 3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모델 1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고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저기 3번 선지의 조직 과정 모형이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관료 정치 모델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 제가 항상 수업하는 게 이 모델 3 쪽으로 갈수록 관료 정치 모델 쪽으로 갈수록 정책 결정에 참여한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것만 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즉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이 사익 추구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가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죠. 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 해안봉쇄령이 관료정치 모델에 의한 결정의 예시가 되거든요. 뒤에 볼게요.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거를 우리 이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적 개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목표는 관심 없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러니까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게 사익 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반영하는 겁니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해서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가 없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전제하에 결정을 하니까.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좋은 문제였어요. 18번 신제도주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이 찍기 특강 때 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푸셨을 거라 보는데 다만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요.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제도가 현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22년도서부터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선택 과목일 때는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은 이랬었어요. 필수 과목이 중요하니까 국영사를 위주로 먼저 공부하다가 선택 과목의 어떤 공부량을 뒤로 갈수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기.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이 행정학의 선택 과목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가 뭐를 결정한 거예요? 제도가 행동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폭이 넓은 개념이란 뜻이에요. 얘는 공식적인 제도, 얘는 비공식적인 제도로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 정책이나 법 등을 제도로 보는 거잖아요. 경로 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유명한 선지죠. 각 국가에서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형성이 된 제도라는 것은 경로 의존성을 띈다는 게 웬만하면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번에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것은 문화죠, 문화.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 같은 거, 혹은 현상을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의 그 조직 문화에 적절한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 문화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적합한 행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성의 논리를 따른다라고 했어야 돼요.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4번에 합리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인 행태를 제약한다라고 본다. 어찌됐건 여기서도 요점이 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첨언하는 건데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행위자 행동을 제약하기는 하지만 그 제도의 제약을 받고 있는 행위자들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바꿀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19번. 너무 많이 했던 얘기죠. 정책 실험 얘기.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제가 간단하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정책 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내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인과관계의 정확성입니다. 이것을 저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러는 거예요.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이렇게 특정 내용에 대해서 친숙해져서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 때 실험 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해내는데 저해를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바로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를 봤을 때 바로 검사 요인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피실험자 말고 실험자가 얘네들이 피실험자가 학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친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등을 잘 관찰을 숨어서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번 선지에서 선발 요인이라는 것은 표본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고요. 3번의 상실 요인이라는 것은 표본을 실험 중에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4번 선지에서 역사 요인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실험 중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험 결과에 악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20번.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 제가 아까 처음에 개관해서 이게 좀 낯설 수 있다 이랬어요.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판서할 테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기관 구성 형태라고 하잖아요. 기관 구성 형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관의 구성이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의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기초에서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그럼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 맞는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구성 형태라는 것은 기관 대립형이 있고 기관 통합형이 있잖아요. 요것도 나름 세분화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문제에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1번에 강시장 의회형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행사한다. 이 기관 대립형이라는 것은 집행부회장과 의회가 이원적으로
딱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통령제하고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랬어요. 강 시장 의회형이다. 이거 기관 대립형의 한 종류예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집행부회장의 권한이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선지 보면은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한다. 뭐 좋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선지 볼게요. 위원회 형태에서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의원이 집행부서의 장을 맡는다. 이거는 대립형이라는 뜻이에요? 통합형이라는 뜻이에요? 통합형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에서 제가 위원회형에 대해서 다뤄드렸었죠. 나왔던 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위원회형은 여기 들어가죠.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되는 선지예요. 3번 볼게요. 약시장 의회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메이어라고 하죠. 집행부의 장의 권한이 어떻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을 편성한다. 의회가 권한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약시장 의회형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예컨대 지금 선지에서처럼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인사권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어찌됐건 간에 기관 대립형의 한 종류다. 4번 보세요. 의회 시지배인형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4번 선지에서 의회 시지배인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에 들어간다라는 거 챙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적어볼게요. 의회. 선생님 여기 의회도 있고 뭔가 얘는 집행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대립형 아닙니까? 아니에요. 통합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회에서 전문적인 행정인을 고용한 거예요. 고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거잖아요. 월급 사장인 거죠, 월급 사장.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원이에요. 근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어떤 사람을 고용했어요. 너 행정부 맡아서 일해라. 근데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 시키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일 시키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일 시키겠죠. 근데 4번 선지 보세요. 의례적이고 명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해서 이 정답 4번이었어요. 지금 영어 단어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 강시장 의회형에서는 여기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메이어라고. 그렇죠.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출제자가. 근데 지금 보면 의회 시지배인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메이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월급 사장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벌써 다 끝났군요. 제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찌됐건 시험이 뭐 쉽건 어렵건 간에 이번에 시험을 치른 분들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이 정말 바라겠습니다. 소망하겠고, 나아가서 이제 시험을 내년에 치르려고 하는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2년에는 21년과 다른 게 뭐냐면 행정학은 이제 필수 과목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강사로서 갖는 소견은 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가장 능률적인 공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렇듯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 즉 기출 빈도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치 예비비처럼 그런 것들도 문제풀이 시간에 조금씩 다뤄드리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이런 것도 나왔었다, 저런 것도 나왔었다, 부수적인 내용도 다뤄드리는 거죠. 그런 수업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올해 문제를 케이스로 생각을 해봐도 4차 산업혁명 같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치경찰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변치는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체육진행정화. 그러면 제 네이버 블로그 나오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거 아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글 남겨 놓으셔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도 여러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